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584명으로 전날보다 2천여 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8,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진료, 처방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6시 반부터 8시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원숭이 도창 비풍토병 지역으로 분류된 20여 개국에서 2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공중보건기구 수장은 일반 대중이 천연두 백신을 챙기는 바람에 가장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며 백신 사재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할 경우 이미 외식 수요 증가와 사료값 인상으로 오른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카티 면역세포 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항암 치료제 개발이 한창입니다. 항암제가 암세포를 더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표적을 늘리는 기술과 함께 바이러스로 암을 파괴하는 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6,584명으로 전날보다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8,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금요일 발표 기준 확진 규모는 지난 1월 28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6명 줄어든 207명으로 9일째 2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0명으로 4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1.5%포인트 떨어진 13.9%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12.1%, 병상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18.9%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12만 8,476명으로 전날보다 6,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7,797명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과 심낭염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백신 관련성이 인정된 심근염 환자처럼 기존 피해자도 소급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 이후 관련 부작용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민사도 하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묻겠습니다. 백신 접종 뒤 심각한 부작용으로 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지금까지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진행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에 백신 관련성이 처음 인정된 이후 심근염 사망 사례 5건만 접종 연관성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백신에 만들어진 항체에 의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느냐. 앞으로는 이런 피해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부작용으로 기존 심근염 외에 심낭염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백신 이상 반응으로 봐야 한다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판단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통한 임상적 특성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메신저 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 뒤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 기존 피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보상을 신청한 심낭염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치러지는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 저녁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 시간이 별도 보장될 예정입니다.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적힌 PCR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통지 문자를 지참하고 투표소를 찾아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19 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하루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하면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위기가 오더라도 국민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엿새째 10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그제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새로 발생한 발열 환자는 10만 46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9명이 됐고 치명률은 0.002%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 누적된 발열 환자는 모두 327만 850여 명으로 집계됐고 현재 23만 3,090여 명이 치료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긴급 방역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폐사체를 발견했는데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첫 발병입니다. 근처 야생 멧돼지한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500m 이내에는 돼지 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은 면했지만 강원도 전체 돼지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긴급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 강원권을 넘어 충북과 경북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돈 농장에서의 추가 발생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종사자분들께서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소독하고 환복, 장화 갈아신기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고기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 외식 수요가 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사료값이 올라 한 달 새 가격이 28%나 오른 상태입니다. 더구나 돼지는 번식 주기상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확산할 경우 앞으로 돼지고기 수급이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도창 전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이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리아 벤커코프 WHO 코로나19 대응 기술팀장은 현지 시간 26일 화상 브리핑에서 앞으로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의 감시 수준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원숭이 도창 비풍토병 지역으로 분류된 20여 개국에서 2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의심 건수도 1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그러나 비풍토병 지역의 경우 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제 여행자들에게 원숭이 도창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CDC는 북미, 유럽, 호주 등에서 원숭이 도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을 반영해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라는 1단계에서 경계심을 높이라는 2단계로 높였습니다. 또 여행자는 피부나 생식기 변병 등을 포함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 고기를 먹지 말고 아프리카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크림과 로션 등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공중보건기구 소장이 최근 원숭이 도창 백신 사재기 우려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흐메드 오그벨 우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백신은 가장 필요한 곳에 위험의 근거에 공정하게 공급돼야 하며 누가 그것을 살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그웰 우마 소장 대행은 일반 대중이 천연두 백신을 챙기는 바람에 가장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급이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일선 보건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고 다음은 질병이 처음 발생에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코로나19처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역당국 역시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재 국내에 없는 3세대 백신 도입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두창 백신은 원숭이 두창에도 85%가량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두창 백신 가운데 3세대인 진네오스의 국내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네오스의 국내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창 백신은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나뉘는데 4세대는 아직 연구 단계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3,500만 명분이 비축된 1, 2세대 백신은 피부와 직각을 유지해 3초 안에 15회 찔러야 하는 등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심근염과 뇌염, 각막염 등 중증 이상 반응 위험이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은 이런 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 2세대 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던 면역 저하자 등도 접종 가능하고 기존 두창 백신보다 중화항체 유도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염이 의심될 때 접종하면 증상 발현을 억제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을 받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이 접종을 선제적으로 받아서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를 대비해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승인된 테코비리마트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역별 검사기관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도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배 공간에 접수된 우리 국민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 지역에 출국하시는 국민에게 안전 공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8개국으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안전공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 발생 관련 유의사항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CAR-T 치료제는 혈액암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종종 재발하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항암 분야에서는 CAR-T 치료제의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춘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와 함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새 치료법도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최신 항암 기술인 CAR-T 면역세포 치료제. 혈액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재발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CAR-T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표적으로 삼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물질인 CD19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엔 암세포 표면에 두 가지 물질을 표적으로 삼는 CAR-T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CD19가 없는 암세포, 아니면 CD22가 없는 암세포 이런 것들도 CD19와 22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 CAR-T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반응성들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점에 있어서는 한 가지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연구진은 최근 이런 방식의 CAR-T 치료제의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곧 인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연구진은 바이러스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른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암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데 이어 인체 면역세포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용 유전자도 바이러스에 넣었습니다. 치료 유전자가 그 항암 바이러스 내부에 있어서 그 항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이 내부 유전자도 같이 증폭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치료 단백질을 굉장히 고농도로 암 조직 내에서만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오는 8월 미국 강국에서 임상시험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지만 종류도 많고 발병 원인도 다양해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항암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인류의 암 정복을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대학 캠퍼스에 다시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대학교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오랜만에 열기를 발산하면서 되찾은 일상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일본 안에 건빵 7개 먹기! 목이 맨 상태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건빵을 먹겠다고 나서고 조심스럽게 물병 세우기에 도전해봅니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게임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맨날 연습실에 있으면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옆자리에선 학생들이 턱걸이하며 근육을 뽐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특히 반가운 건 운동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운동 동아리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도 하고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축제가 열리는 캠퍼스를 찾아 함께 자유를 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안 열리고 해가지고 집 밖도 못 나게 하고 해가지고 되게 답답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축제 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우위를 다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호흡하고 함성을 외치자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한데 모여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화면에서만 본 친구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좀 신기하고 너무 기쁩니다. 야외에서 이제 밥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먹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열기로 가득 찬 대학가. 코로나19에서 되찾은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5%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잠정치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폭이 약간 더 커진 것은 미국 기업 이익이 5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여파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또 1분기 소비자 지출을 3.1% 증가해서 속보치 때 증가폭 2.7%를 뛰어넘었습니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 증가는 악재 속에서도 미국 경제 자체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8천 건 줄어서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5천 건에 미돌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전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5만 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전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도 급증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의 의료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미사일 공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동부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의 공세가 커져지면서 동부 지역 전투가 가장 격렬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Бої на сьогодні досягли максимальної інтенсивності. Ворог штурмує позиції наших військ одночасно на декількох напрямках.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행정 중심지인 크라마토르스크로 가는 길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이미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Траса прострілюється. Северодонецьк повністю обстрілюється. Постійно просто. Зараз більше 90.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은 물론 철수한 하르키우 지역에도 포격을 계속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We, the World Health Assembly, must be crystal clear about where responsibility for this health crisis lies. It lie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가 서방에 문제를 안겨줄 뿐이며 러시아를 국제경제체제에서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문제도 서방의 제재 때문이라며 흑해 봉쇄를 제재 해제와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식량으로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보스티아를 방문해 푸틴이 전 세계 빈곤층의 기아와 식량 부족을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곡물에 대한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이에 러시아에 대해 어떠한 제재 해제도 어떠한 유화 정책도 할 수 없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푸틴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액자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멈춰있는 조각상이 아닌 움직이는 미술을 키네틱 아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활동성과 입체성이 더해져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지녔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키네틱 아트, 즉 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